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5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뉴스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근데 별로 말씀도 못 하시고. 아니 근데 저는 원래 그 말씀을 저는 김어준 씨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아유 왜? 거기 들어줄 사람 필요합니까? 그 방송의 모든 출연자가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오늘 방송을 하기로 한 목적은 온전히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쵸. 조국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하자라고 했는데 기자회견 얘기 안 하고 자꾸 전체 보도 뭐 70만 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자회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얘기가 나오지?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다가 기자회견 지나가 버렸어. 최경영 기자는 계속 말씀 많이 하시고 도대체 두 분 다 말씀. 요점 정리가 안 돼. 내가 보기에. 결국 그래서 처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그냥 네. 페이드아웃 되면서 그랬다 네, 그래서 끝났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정말 참.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한번 일어나 봤습니다. 그냥. 그것도 일부에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이야기는요. 조국 후보자 이야기는 오늘 제가 내일 너무 바빠가지고요. 오늘 오후에 미리 녹음을 해놔야 되는데 내일 방송에서 우리 활동가들 지금 신문, 방송, 종편문화 활동가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잠깐 그 자신들의 인상 비평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볼 텐데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금준경 기자가 이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코멘트를 부탁했는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읽고 코멘트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다고 안 읽고 하기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 먼저 일단 기사를 내시면 우리도 이거를 보고서를 쓰던 뭐 아니면은 이제 그때 코멘트를 해보겠다 했는데요.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미디어 오늘에 금준경 기자 기사인데요. 제목이 MBC, SBS도 건강식품 내보내고 홈쇼핑 연계 편성이라고 했습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네. 어제 나온 거. MBN 미디어랩 사태 때 이것을 이제 종편에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이 아니죠. 사실상 방송을 팔고 있죠. 그런데 그 팔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고 그 바로 옆에서 MBN이나 이런 방송사에서 그 물건의 효능을 광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효능을 말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또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라고 그때 이제 냈었고요.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두 다 억울해한 것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그러나 이게 MBN의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해?라고 해서 종합편성 채널 이외에도 한마디로 지상파도 다 같은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지상파와 종편.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종합편성 채널 말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교양 프로그램에서 건강식품 협찬을 내보낸 직후에 홈쇼핑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 편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내용은 김경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 연계 편성 실태 점검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이제 분석했다는 거예요. 2018년 7월 한 달 동안에 방송에서 내보낸 건강식품을 1시간 내에 홈쇼핑에서 판매한 연계 편성은 MBN 47회, 채널A 41회, TV조선 32회, JTBC 17회, SBS 17회, MBC 7회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KBS는 1, 2 모두 연계 편성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연계 편성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이라는 게 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좀 가끔 가다가 이제 제 막 지방 강연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강연 갔을 때
방송이 사실상 돈을 주고 매매되고 있다. 방송과 신문 기사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방송에서 여러분이 뭔가 몸에 좋다는 것을 하고 있다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채널을 돌려보면 어느 홈쇼핑에선가는 반드시 그걸 팔고 있다. 저는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사잖아요. 피해자입니까? 피해자가 아니고 애용자죠. 애용자.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저 참 좋네. 저 살 빠지겠네. 주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저거 좀 살 빠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굳이 그거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채널을 내려보면 바로 근처에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홈쇼핑 채널에서 그거를 팔고 예, 있다. 홈쇼핑이 뭐 8개, 9개 되니까 어딘가에선 팔고 있어요. 근데 저의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 몇 회 몇 회 이것도 어느 시기에 운이 없어서 어디가 좀 적게 나오고 어디가 많이 나온 거지 거의 전체가 건강보조식품은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홈쇼핑에서 할 때 효능하는 방송이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뭔가 건강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100% 제가 보기에 100% 홈쇼핑을 돌리면 어딘가에서 팔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 방송에서 뭔가 이게 몸에 좋아요 라고 말할 때는 찾아보면 반드시 그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편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방송부터 잡고 홈쇼핑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업체 홍보사에서? 그리고 방송사도 그렇게 주장하죠. 방송사도? 우리는 원래 이 방송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남의 방송에서 하든 말든 나는 그런데 모른다. 홈쇼핑에서 파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납품하는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방송사에다가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 예를 들어 아로니아, 옛날 거 구전적으로 아로니아면 아로니아를 효능을 강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주고 그 방송이 편성된 그 시간이랑 비슷한 시간대로 홈쇼핑을 잡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반드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물건을 지금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MBN이 그때 걸렸던 불법이라고 했던 이유는 홈쇼핑부터 잡아놓고 방송을 이 시간에 반드시 틀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방송 편성에 광고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일 불법적인 행동이 방송 편성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통령도 하면 이건 불법 행위예요. 그런데 그래서 편성은 무조건 그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그 편성에 개입할 수 없는데 예전엔 그렇게 했고 그러니 지금은 그런 방송법 위반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먼저 우선은 방송부터 잡고 방송이 잡힌 이후에 홈쇼핑을 잡는 거죠. 지상파나 종편의 편성은 건드리지 않고 홈쇼핑으로 이제 홈쇼핑에서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홈쇼핑을 찾는 거죠. 내가 지금 이미 방송이 잡혔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건 돈 주고 뭐 방송 사는 거죠. 광고 사는 거죠. 뭐 그렇죠. 홍보 방송을 산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미디어 오늘은 지난해 방통위가 종편 4사의 연계 편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사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미디어랩을 조사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방통위가 지상파 및 종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또다시 실시했고 그 결과 지상파의 연계 편성도 이제 드러난 셈인데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쓴 게 2018년 7월 27일 SBS 좋은 아침에서 와일드 망고의 효능을 설명을 했는데 15분 후에 CJ 오쇼핑에서 다이어트 앤 와일드 망고 제 이런 거 보면 낚이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무엇을 먹어도 살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먹어서 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볼 때마다 혹합니다. 아이고 한심해.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판매됐는데 심지어 같은 이미지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이미지와 이제 홈쇼핑에서 이미지가 그리고 TV조선에서 내 몸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거 몸신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뭐가 좋다고 하면 100% 옆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방통위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지상파 종편 미디어랩의 계약서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디어랩이 뭔가를 잘못했느냐라고 보니까 계약서에 따르면 SBS 경우에 7월 4일 모닝와이드 3부의 비타민C 효능 홍보 협찬 계약을 2천만 원에 내보내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나 방통위는 이들 방송 프로그램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방송사가 미디어랩사로부터 방송 편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미디어랩법상 금지 행위 위반이 혐의가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편성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방송부터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 거는 우연의 일치. 저쪽에서 판 거는 SBS의 잘못은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럼 방송사의 광고 영업을 맡은 미디어랩은 광고주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홈쇼핑 시간에 맞춰서 협찬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등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그게 금지행위 위반인데 불법이네.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인데 이건 뭐 짜고 치는 그 뭐죠. 그리고 이 홈쇼핑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홈쇼핑이 옛날처럼 옛날에 막 3개 막 이래밖에 안 됐었잖아. 그때는 이게 이런 말이 정말 먹히지가 않은데 지금 홈쇼핑 많으니까 일단 방송 잡으면 막 7, 8개 뭐 거의 9개 유명하지 않은 홈쇼핑까지 하면 더 많거든요. 그런데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방송에서 노출만 시키면 방송하고 있으면서 팔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을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적으로 이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편성에 개입을 안 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반대로 홈쇼핑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방통위 조사 결과 7월 3일 방영된 SBS 협찬 경우에 SBS하고 6월 18일에 협찬 계약을 확정하고 CJ 오쇼핑과는 6월 25일에 편성을 확정했대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죠. 아무튼 방송사 관계자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약할 때 광고주나 대행사가 홈쇼핑 시간대와 맞추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먼저 계약을 하고 별도로 홈쇼핑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연계 편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방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종편의 경우 연계 편성의 82%가 재방송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방송된 내용을 홈쇼핑 판매 시간에 맞춰서 다시 편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재방송으로. 그렇죠. 요것도 얘네는 이렇게 주장하죠. 재방송이 먼저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 이거는 근데 참 잡아내기는 약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 행위를 잡아낼 수 없어요. 연계 편성은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이거 쓸데없는 모니터를 하는 거죠. 계속 모니터는 할 수 있지만은 불법 뭐 행위가 어떡해. 있는 거를 잡아내기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방통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이 여기도 나오는데 방통위가 연계 편성을 최초로 적발해서 처벌했던 2015년 MBN 미디어랩의 영업보고서 유출 사건 때는 홈쇼핑 시간에 맞춘 방송을 제재한 사례가 있어서 업계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는 예전에 걸렸는데 누가 그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하겠어. 네,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서에 절대 그런 말 쓰지 않죠. 써놓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금중경 기자는 이 말을 했는데요. 조사에 사각지대가 있다. 일부 방송사 미디어랩은 협찬 계약을 서류로 남기지 않아서 법 위반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협찬의 경우 방송사가 광고주와 직거래를 할 수가 있어서 이 경우 미디어랩을 조사해도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힘들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찬주와 방송사의 직거래 행위는 들여다보지 못했고 미디어랩사가 중간에 대행한 계약권만 검토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가 이 협찬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좀 되냐고. 아무튼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협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점이 문제이기에 관련 부서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정보 제공 프로그램 협찬 고지 의무화 그리고 협찬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금액 이상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통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관련된 법안이 이것저것 있어요. 이것저것 있는데 딱히 또 신통한 법안이 없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런 회의를 최근에 몇 번 갔다 왔었는데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이 업자들은 우리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업자는요 방송사예요. 방송사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 이런 거라도 해야 돼. 그러니 협찬을 규제하거나 이러면 안 돼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시청자 단체들은 시청자를 더 우선으로 하는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이거는 정말 사기다. 니네들이 방송을 매매하는 거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통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금지나 제재보다는 장려 뭐 이런 쪽 이 사람 이 방송사가 너무 어려워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되게 자주 받았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면 방송사 망하라고 하세요. 제가 그러면 방송사 망하면은 거기 종업원들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래. 아니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국민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냐? 우리한테 우리 시청권을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 계속 속으면서 막 사람들한테 삥 뜯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가 하는 행태들이 거의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방송사가 망하면 거기는 노동자가 너무 안타까운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방송사 일단 만들기만 하면은 영원히 보장돼야 되냐고 이런 불법적 행위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너무나 큰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유익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인 줄 알고 프로그램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뭐 광고였다는 거잖아요. 네. 돈 받고 한 광고였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약간 광고에 낚이는 셈이잖아요. 네. 시청자들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나 몰라 할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냥 방송 있는 대로 한 거다. 거야. 법대로 한 거야. 이렇게 거잖아요.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를 딱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읽긴 읽었는데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내가 이거를 보통은 제가 이제 데스킹을 보잖아요. 네. 민원연 보고서에.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막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내가 그랬어요. 경준 씨한테. 그래서 열심히 쓴 것 같긴 한데 내가 이거를 오케이 이거 발표해라고 말하기가 불안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니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아주 비장의 카드를 마련했죠. 그래서 모니터 자문위원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모니터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으면 보고서 쓰는 과정에서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나오긴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여쭤보겠다라고 하고 몇 분을 모셨어요. 근데 모든 분야를 다 모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히 경제 분야를 너나 모르기 때문에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은 김태동 교수님한테 제가 이거를 부탁을 드려서 검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태동 교수님 얘기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십니다. 그런데 성대 경제학부 교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굉장히 학력이 굉장히 화려하죠. 서울대 경제학, 그다음에 뉴욕 주립대학교 빙햄턴 캠퍼스 경제학 석사, 예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네네. 그리고 경실련 창립 멤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OECD 가입 반대, 한국은행 독립운동 등을 전개하신 적이 있고요. 옛날에 MBC 라디오에서 칼럼을 진행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98년에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었었고요.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99년에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셨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 어디서 만났냐면은 어디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유명하신 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전에 우리 성유보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추모 그 묘역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김태동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성유보 선생님이랑 잘 아세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민원연은 요즘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쫙 얘기를 했는데 민원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거를 들으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 제가 모를 때 물어봐도 돼요? 막 이러면서 그때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최근에 또 한 번 토론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자문위원이 돼주시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의 웹진에 글도 써주세요. 그랬는데 다 오케이 하셔가지고 지금 민원연의 모니터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시고 그리고 아무 때나 우리가 전화하면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공무원의 보고서를 제가 어제 드렸는데 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되네 그러시면서 외국에서 들어오셨는데 공항에서 받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거 천천히 봐도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우리가 오후에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답변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답변도 굉장히 재미있게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잘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발표하는 마음이 너무 편하네. 막 두근두근 조마조마했던 그런 마음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초안을 지금 동준 씨가 썼는데요. 이 동준 씨가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셨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저희 인턴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주신 보고. 네네. 아무튼 잘 썼다. 충실한 보고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광고는 그만하고 시작해 볼게요.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민원연 종편 모니터. 거짓말 특집. 거짓말.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이적의 거짓말이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뭐 제목만 보셔도 거짓말이 한 10개인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거짓말을 곱하기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뭐 사실 팩트체크 특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왔고요. 팩트체크 해볼 방송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8월 6일 방송입니다. 8월 6일 방송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금융시장 패닉, 증시 하루 새 50조 증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날 채널A뿐만 아니라 8월 5일의 증시를 가지고 경제가 지금 엄청난 위기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채널A도 마찬가지로 그걸 다룬 겁니다. 증시 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다. 이런 주장을 핵심으로 다룬 건데요. 특히 진행자 김진 씨가 이 자료 화면을 띄운 다음에 자, 한국 증시까지 불안합니다. 금융시장 패닉, 증시 하루 새 50조가 증발했어요. 코스닥은 12년 만에 최대 하락, 코스피는 15% 급락, 원화값은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코스닥은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는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원화값도 부도 위기인 아르헨티나를 빼면 G20 국가 중 최하, 꼴찌. 이 같은 위기 상황,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망한 것 같아. 망했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망했어. 이 같은 위기 상황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표합니다. 망했는데 인식도 못하고 있다. 큰일 난 거예요. 끝났네.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불난지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진 씨가. 이게 정말 사실이면 굉장한 위기를 지금 우리 언론들이 이 정부에게 위기의식을 고발해 주려고 하는 필요한 보도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경제 위기를 이 불안감을 야기하는 그런 보도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저희가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본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따지지? 네. 야, 경제를 어떻게 따지지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걸 써주신 저희 인턴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따져본 내용은 코스닥 관련 내용이에요. 일단 김진 씨가 코스닥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코스닥은 12년 만에 최대 하락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장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공개된 1997년 1월 3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의 코스닥 지수 자료를 저희가 통으로 다 봤어요. 통으로 다 봐서 이걸 검증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코스닥 12년 만에 최대 하락. 이거는 일단 결론만 내보자면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부는 사실. 네, 일부는 사실이라는 얘기는 일부는 거짓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왜 이게 일부 사실이고 일부 거짓이냐면 채널A가 언급한 8월 5일 코스닥 지수는 직전 거래일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45.9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569.79포인트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보여준 수치는 사실이었어요. 이날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그럼 12년 만에 하락이구나.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네. 지수를 쭉 봤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였어요. 근데 왜 12년 만이라고 했지? 네, 지수는 2015년 1월 8일 이후에 최저치였고요. 그럼 하락률인가? 엄청 많이 떨어진 이 하락률이 퍼센티지. 네, 하락률이 그러면 이 최저치인가 보다. 그래서 하락률을 봤더니 하락률이 마이너스 7.46%거든요. 근데 이거는 8년 만에 최대 수준이에요. 뭐지? 12년이 어디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도. 어디야? 뭐야 도대체 뭐야? 그래서 봤더니 낙폭 있잖아요. 전날 지수에 비해서 오늘 이만큼 빠졌다. 그 낙폭이 45.91%가 나왔잖아요. 이게 12년 만에 최대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07년 8월 16일에 77.8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최대였고 12년 만에 이게 45.91포인트로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최대 하락 이랬는데 이거 뭐 전체로 보면 코스피 12년 만에 최대 하락 그러면 누가 낙폭이 최대 하락이라고 그렇지. 보냐고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거나 하락률이 떨어졌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낙폭이 12년 만에 최대였던 거예요. 야, 이거 애매하게 이렇게 그죠? 단어를 쓰셨구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코스닥 12년 만에 최대 하락 이게 아니라 정확히는 코스닥 낙폭 12년 만에 최대 하락 이렇게 써야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이라는 것도 사실 전날에 비한 그 폭락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전날에 비한 낙폭이 12년 만에 가장 크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내용은 자료화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12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부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부 사실이었지만 일부 거짓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을 가지고 누가 이 문제를 삼냐면 출연자 김광삼 변호사가 코스닥 하락률을 가지고 이 굉장히 큰 변호사께서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김광삼 변호사의 주장도 쭉 읽어드리면 어제 뭐 코스닥, 코스피 엄청 빠졌잖아요. 코스닥만 해도 어제 7.4%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 지수가 7.4%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뭐 공황 못지않은 게 패닉이에요. 저희 개인적으로 볼 때는 9.11 테러나 아니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나 이렇게 빠졌지 저는 이렇게 빠진 적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코스닥 지수를 저희가 1997년 자료부터 2019년 자료까지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봤어요. 일단 하락률 8월 5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6%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7.46%보다 수치가 큰 경우가 무려 28회가 나왔어요. 저희가 뒤졌어요. 28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의 핵심 주장은 뭐냐? 9.11 테러와 2008년 경제 위기를 빼면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치도 다 빼봤어요. 그 기간을 세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번이나 있었습니다. 김광삼 씨 주장은 완전히 뻥이다.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셨지?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뭐 물론 김광삼 씨 주장이 다 틀렸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9.11 테러 때 엄청나게 빠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 하락률이 가장 큰 날짜는 2001년 9월 12일이었어요. 9.11 테러 직후죠. 바로 다음 날. 이날 11.59%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빠진 거죠. 근데 그 다음은 11.4%가 빠진 날인데 이날은 2000년 4월 17일이에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9.11 테러와 2008년 경제 위기와.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막 주장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조사도 안 해오셨구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코스닥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채널 A가 거의 부풀리고 김광삼 변호사가 멋모르고 막 불안감을 야기하는 내용, 경제 위기인 것처럼 공황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다라는 게 팩트체크 결과였고요. 두 번째로 팩트체크 해본 거는 코스피 관련 내용이었어요. 코스피 관련해서도 김진 씨가 코스피는 15% 급락,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는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꼴찌 막 이런 내용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걸 또 따져본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국거래소를 기준으로 봤어요. 한국거래소를 기준으로 봤더니 8월 5일에 직전 거래일에 비해서 51.1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1946.98포인트로 장을 마쳤어요. 네네. 그래서 이날 코스피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2.56%예요. 15%라며. 마이너스 2.56%인 거예요. 그래도 어딘가에 15가 뭐야? 있겠지. 어디가 나왔지? 뭐가 나왔지? 뭐야?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15% 급락이 뭐야?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 거래일 2017년 5월 8일하고 2019년 8월 5일을 비교하면 2년 3개월 사이에 15%가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하여간 정말 정교하신 분이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열심히 사시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5일날 수치를 두고 15% 급락했다. 그럼 완전 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2년 3개월간을 비교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급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지. 누가 2년 3개월치 수치를 비교한 다음에 급락이라고 합니까? 야곱야곱 떨어졌을 텐데. 너무 그죠?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른 주장,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는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꼴찌다. 이 내용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열린 이후에 대통령들을 쭉 봤는데 역대 정부 중에 하락세가 가장 큰 건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15.08%로 최하위인 건 사실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김광삼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예. 정부를 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왜 정치인들을 선거로 뽑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과연 리더십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무리한 발언이에요. 왜냐?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국제 경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런 거를 무시한 발언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는 2년 3개월에 4.83포인트가 내려갔어요. 4.83%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이 시기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4.83%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0.16포인트가 올랐어요. 0.16%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랬냐면 당시에 미국 경기가 호전됐고요. 글로벌 증시가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0.16%가 오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기에 2017년 5월 8일에 코스피 지수가 2292.76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 2월에 어디까지 치솟냐면 2600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취임하고 나서. 근데 그러다가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니까 코스피가 하락세를 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다 지금 불안정하니까 그렇죠. 코스피가 빠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2년 3개월 역대 정부 중에 꼴찌다.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박근혜 씨가 탄핵되는 그 과정.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정부잖아요. 촛불 집회가 만들어낸 정부라고 평가를 받는 정부고.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촛불 집회가 시작된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2016년 11월 최저치가 코스피 지수 몇이었냐면 1958이에요. 이게 11월 9일 날 수치였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날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293까지 올라갔어요. 왜냐? 박근혜 씨가 탄핵을 되고 나서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투자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코스피가 17.1%가 올랐어요. 취임할 이렇게 때까지. 오르면 안 됐었는데, 그지? 엄청나게 기대감이 오른 거예요. 그냥 쭉 났다가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나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그죠? 알았어요. 저도 이거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저 이거 진짜 이런 걸 우리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수치 2016년 11월 수치하고 비교하면 지금 하락률이 0.6%예요.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취임 초기하고 비교해가지고 15.08% 떨어졌다. 역대 정부 중에 꼴찌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바뀌는 주가지수 가지고 지금 정권의 업적을 평가하는 언론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우리나라 있잖아, 우리나라. 채널A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나 5년치를 종합평가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지만 2년 3개월치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꼴찌래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요 마지막 그 코멘트는 사실 김태돈 교수님이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신 건데 몰랐던 것을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제 기자들이 떨어질 때 뭐 그때만 이렇게 들러붙어서 막 그야말로 그렇죠. 안 이제 좋을 때. 비판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행동들이 사실 그러니까 종합평가할 때나 이렇게 임기가 끝나면서 5년간 종합평가하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이렇게 한 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런 식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나는 제일 황당했는데 예, 우리 환율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또 얘기해 보시죠. 김진 씨가 코스닥, 코스피 한 다음에 뭘 했냐면 환율 얘기를 했는데 원화값은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 부도 위기인 아르헨티나를 빼면 G20 국가 중 최악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환율을.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부도 위기 국가에 이어서 큰일이 난 건가.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본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월 5일에 원달러 환율이 직전 거래일에 비해서 17.3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1215.3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수치가 2016년 3월 9일에 1216.2원을 기록한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5개월 만에 최저인가 원화 가치가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런데 두 번째, 부도 위기인 아르헨티나를 빼면 G20 국가 중에 최악인가 우리가.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 주장을 저희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8월 5일치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펼친 다른 언론이 있나? 막 찾아보면 안 나와요. 어디를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G20 국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최악이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서 뭐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이제 기간을 더 넓혀가지고 봤더니 매일경제 6월 28일 기사에 나옵니다. 나오긴 나왔네. 네, 같은 주장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매일경제 원화가 위기 신흥국보다 더 가파른 하락 이런 제목으로 나온 6월 28일자 기사였는데 이 기사도 블룸버그의 통계를 가지고 와서 쓴 기사였어요. 그래서 기간이 심지어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5일하고 비교하면 한 2달 전 내용인 거예요. 심지어 근데 채널A는 이 내용을 김진 씨가 말한 다음에 이게 어디서 나온 주장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추측할 뿐입니다. 채널A가 뭘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이 매일경제 2달 전 기사에 있었다. 그래서 채널A하고 어쨌거나 저희가 맞춰야 되잖아요. 채널A 주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1일 단위 화폐 매매 기준율 통계를 가지고 한번 봤어요. 8월 5일치 자료를. 그랬더니 달러 대비 원화의 화폐 가치가 직전 거래일에 비해서 1.22%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G20 국가들하고 따져봤더니 중국 위안화가 1.63% 떨어졌고요. 인도 루피는 1.40%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고도 G20 국가 중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도 위기 다음이라 그랬으면 이 나라들은 이미 거의 그러면 이제 부도에 가까이 온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채널의 그렇죠. 시선으로는 완전 뻥이다. 우리나라보다 큰 하락률을 보인 국가들이 존재했다. 완전히 거짓이었고요. 더 심각한 아르헨티나보다 더 무서운 나라라고 더 심각한 말하는 거 거지.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수치들이 나왔고 정리를 해보면 8월 5일에 원화 가치가 3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건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2달 전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부도 위기인 아르헨티나를 빼면 G20 국가 중에 최악이다. 막 이렇게 주장한 거는 완전히 그냥 덧붙이고 과장한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장에 이어서 이 또 출연자 김광삼 씨가 원화가 폭락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 6위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외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저렇게 패닉에 빠진 것은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예.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하게 되면 외환 보유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탕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인식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청와대 볼 수 인식이 있는 거고. 만약에 저렇다면 굉장히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 보고서 쓸 때 이제 동준 씨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최백은 교수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제가 또 문자를 보내놨거든. 그랬더니 최백은 교수가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문자 할 시간이 없다. 지금 이제 뭐 어디 지방 요즘 엄청 바쁘셔. 그래갖고 지방에 어디 강연을 갔다가 지금 오는데 이제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그 방송에서 원래 하던 스타일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막 아니 그런 식의 말 말고 좀 전문가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그랬더니 아유 뭐 말가 뭐 정말 너무 언짢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IMF 제2의 IMF 가서 이제 그렇죠. 정말 전체가 다 빠지지 않는 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 김광상 변호사의 주장 제 이렇게 요 코멘트만 문자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김광삼 씨의 주장이 실현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자산이 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예치금 걸어놓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다 가지고 가서 우리 본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외국인이 다 이렇게 해야지. IMF가 왔어야지. 그죠? 그러면. 모든 외국인이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김광삼 씨가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던 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잖아요. 아까 막 그 지수 얘기하면서 9.11 테러하고 2008년 경제 위기 때 이때 빼고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경제 위기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이때도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외국인이 다 절수하는 일은 이때도 없었어요. 김광삼 씨. 네. 이분은 굉장히 정말 비전문가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 5일에 무슨 자료를 냈냐면 7월 말에 외환 보유액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019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7월 말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전월 말 대비 0.4억 달러 증가했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광삼 씨 주장이 허구라는 거예요. 아니야, 김광석 씨는 많아도 위험한 거래잖아. 많아도 위험해. 아니 이분 주장은 많아도 위험한 이유가 외국인이 다 빠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외환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치. 외국인들이 돈을 더 냈거나 다른 이유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증가해도 위험하다고 할 거예요. 아이고 빠져도 위험하고 증가해도 위험하면 어떡해. 김광삼 씨 주장이 위험 요소에 대한 걸 굉장히 과대평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네.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나는 네. 너무 웃겼어요. 저기. 네, 이거 정말 웃기는 내용인데 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하고 같이 이 중요한 경제지표로 평가받는 게 뭐냐면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뭐냐면 국채의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이 CDS 프리미엄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 WGB 월드 거버먼트 본드에 의해서 5년치의 이 국채를 평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9월 4일 기준 현재 한국은 30.79포인트입니다. 이게 뭐 비교를 좀 해드리면 캐나다가 28포인트, 영국이 28.1포인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45개국을 쭉 나열했을 때 우리나라가 16번째로 안전해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아까 말했던 부도 위기 아르헨티나 수치가 5,317이에요. CDS 프리미엄에 5,317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의 189분의 1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을 국채 이 채권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의 189분의 1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이 G20 국가 중에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2위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뻥이라는 겁니다. 나온 이게. 거야, 이거, 진짜. 블룸버그가 내놓은 통계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이 겁니다, 뭔가 진짜로. 체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환율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이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은 건데 이날 방송에 같이 출연한 출연자가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저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이 경제 얘기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갔어요. 나도 이거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뭐 변호사도 너무, 했는데 너무 뭐. 민망해하시지 않을까 네. 본인이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변호사는 해야 됩니까? 저는 변호사도 이상해요. 변호사도 네. 이상해요. 그것도 이제 종합적인 뭐야, 결론에서 그게. 말씀을 뭐 드릴 금융 텐데요. 전문 변호사라면 모를까? 굳이? 이것도 이걸 저희가 왜 넣었냐면 이거는 이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가 얼마나 엉터리 프로그램이고 비전문적인 프로그램인지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넣었어요. 아무 말. 네, 넣었는데 이 허은하 씨가 무슨 얘기하냐면 수치들을 자꾸 들고 옵니다. 국가 경쟁력 지수, 세계 경제 순위 뭐 이런 수치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국가 경쟁력 지수를 조사해봤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본이 6위고 우리나라가 26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국가 순위로 봤을 때 현재 일본이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우리는 10위권 밖입니다. 단숨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경제인들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정말로 불을 꺼야 되는데 소화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 수치들 사실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17년, 2018년 국가 경쟁력 지수 일본이 6위, 우리나라가 26위. 이것부터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 수치가 나오거든요. 보고서가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 내놓은 보고서가 아니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네. 다 뭐 사실이 아니에요. 보고서를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위를 유지했어요.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전 보고서에 비해서 26위를 유지해서 사실이었는데 일본의 순위 같은 경우는 작년 8위에서 한 계단 내려간 9위였어요. 그러니까 허은하 씨가 주장한 6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뭐 이것만 봐서는 그냥 보고서를 잠깐 보고 수치를 잘못 봤다. 단순 오류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그냥 수치를 좀 오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계 경제국가 순위에서 일본이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10위권 밖이다. 요거는 확인조차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거 뭐예요? 왜냐면
세계 경제국가 순위라는 것 자체가 출처가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세계 경제국가 순위라고 내놓는 것도 있고 어디는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세계은행이 공개한 국가별 GDP 순위 요거하고 허은하 씨가 얘기한 일본이 3위고 우리나라가 10위권 바뀌다. 무슨 네. 지금 뭐 조사 뭐라 그러지 검찰 수사 나온 것 같아. 이게 허은하 씨 발언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찾아야 돼요. 막. 단서를 가지고 막 찾아야 돼. 네, 그렇게 해서 허은하 씨 발언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온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활동가들 네. 고생했습니다. 인턴들. 네. 근데 참. 이것도 인터넷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어. 찾았더니 국가별 GDP 순위하고 똑같아요. 이 허은하 씨 발언이. 네네. 그래서 이걸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우리가 위기인 것 같다라 얘기했잖아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10위권 바뀌다. 봤어요. GDP 순위가 우리나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위, 2004년 13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1위, 이후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위였어요. 네. 뭐 그러니까 한 추세로 보면은 어. 상승 쭉 하다가 잠깐 정체기가 온 거예요. 갑자기 거의 뭐, 비슷하네. 갑자기 뭐 폭락하거나 큰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왔다 갔다 네. 하는구만. 한두 계단 정도. 네. 그리고 이 허은하 씨가 얘기했던 세계 경제 포럼 수치 있잖아요. 요것도 재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나온 최신판을 한번 봤어요. 아. 최신판을 봤더니 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5위였고요. 네. 우리나라는 15위였어요. 근데 허은하 씨, 우리나라가 26위라고 문제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이 최신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11계단이나 올라간 거예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허은하 씨가 얘기한 것 자체가 어떤 일부 과거 수치를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뭐 이런 향후 이 경제 상황을 예측할 만한 근거들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재작년이면 2017년 발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2018년 10월에 이미 최신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신판으로 본 거예요. 최신판을 그럼 봤더니 그런 거죠. 2017년 거면 박근혜 때 이 얘기 조사가 다 돼가지고 그때 그렇다고 발표가 봐야죠. 된 그렇게 네, 하죠. 그렇다고 네. 봐야죠. 그 전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은하 씨가 자꾸 뭐 청와대에 조언하고 싶다 그러는데 저희도 조언을 하고 싶어요. 좀 더 객관적인 좀 근거를 가지고 오셔라. 이런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찾아보면 돼요. 아니 근데 여기는 거의 다 틀려서 찾아보면 돼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네. 저도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찾아보는 방법 어렵지 않다. 구글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항상 얘기할 때는 이런 격차가 많이 나는 걸 열심히 찾아서 얘기를 하지 최신 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최신 거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네 이게 격차 많이 나는 걸로 좀 해봐야지. 그리고 다시 찾지. 그럼 옛날 네. 거 가져오시든가. 그럼 수치를 몇 년도 거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죠, 예. 모든 얘기에서 주어가 없어. 뭐 출처를 출처도 얘기 안 없고. 하고, 예, 항상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부정확한 정보하고 예측 가지고 경제에 대한 불안심을 조장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광삼 변호사예요.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입니까? 경제 전문가가 이날 방송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제가 어떻느니 금융시장이 어떻느니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채널A는 심지어 김광삼 변호사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뭐 검사 시절에 또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하셨던 김광삼 변호사님, 청와대의 이 위기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사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 뻥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불안을 일으키면 안 된다. 심지어 출연자 이 당일 방송에서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무슨 얘기하냐면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진행자 김진 씨는 정부가 두 다리는 현실에 굳건히 디디고 머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 채널A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라. 제작진들하고 출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라. 경제는 심리인데 자꾸 거짓말로 불안 심리 일으키지 마시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자료 판단하시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적 방송이라고요? 이게 8월 5일 방송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야지. 나라 망했어야 돼요, 진짜로. 아니 근데 하루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양한 거짓말을 하긴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참 대단합니다, 정말로. 여러모로 다양하게 하시네. 참 열심히 하시네. 대단한 방송이었습니다.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 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공개수배 사건 25시처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위 단체를 공개수배합니다. 단체명 조선일보 그룹, 죄명 절도. 위 단체를 발견 시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투어이브 박미정님, 김원경 사무처장님 오늘 코너에서 말 많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최경련 기자님 총수 유 마지막 말은 시간 없어 끊겼어요. 3부에 마저 해주시나 했는데 안 나오셔서 마지막 말 궁금합니다. 언론이 미쳤구나를 혼잣말만 했는데 오늘 뉴공에서 총수가 얘기해줘서 시원했지만 바로 답답함이 밀려오네요. 간담회도 그렇고 지금도 너무너무 나쁜 언론입니다. 정말 나빠요 하셨어요. 네. 저는 아무튼 간에 그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해놓고 딴 얘기만 하는 김어준 총수도 문제라고 봅니다. 자, 옥수수 요영차님. 이따위 제목을 하시면서 이선호 씨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 바란다라는 이게 기사를 지금 올리신 거죠. 이게 그 CJ 말하는 거죠. 대마를 밀반입을 했는데 택시를 타고 검찰에 잦은 출석을 했다고. 아니 근데 대마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들어왔대요. 네. 뭐 젤리 모든 것이 그냥 마약이 들어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은. 제목이 좀 너무 웃겨. 그죠?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택시 타고 검찰에 잦은 출석 체포. 잦은 출석 체포. 아니 택시 타고는 그걸 왜 나왔어? 뭐 약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게 뭐 의미가 있나?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거죠. 잡혀갔어야 하는데 뭐 택시 타고 왔다 이런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황당합니다. 네. 웃긴다 진짜. 문파파님께서는 17분쯤에 웬 뜬금포 한국 복음서원 팟캐 녹음 삽입 자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제 자백 특집 제목이 자백이었잖아요. 우리 제가 자백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넣었는데 그걸 또 아시네. 네. 날카로우시네. 네. 네. 그냥 제가 검색해서 뭐 별다른 뜻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자백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지우예비님께서는요. 금일 SNS를 하다가 너무 황당하고 화나는 영상을 보게 되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민원연 홈피에도 올렸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아무리 MBC가 땡땡 소리 들어도 이 정도까지 추락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폭행 못 견뎠나라니 지금 이게 종편에서 나와도 욕먹을 짓을 MBC 간판에서 뉴스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MBC 홈피에다가 민원도 넣긴 했는데 너무 분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이 뉴스를 봤다면 부디 안 보셨길 바라지만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요. 이게 제목이 아무튼 여고생 극단적 선택 성폭행 못 견뎠나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을 매우 부적절하게 뽑긴 했네요. 근데 지금 뭐 포털에는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뭐 MBC가 수정을 한 건지 이 정도면은 본인들도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사실 문제를 인식하기 전에 애초에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하하 오수면님께서 1,000원 후원해 주셨고 흑터마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SK04021 장관을 희망하는 사람만 후원해야 한다면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의 바운더리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럼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후원을 하다 보면 장관이 되는 자리. 그렇죠. 장관 후보가 될 수 있다. 네. 아유 우리 너무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굉장히 요즘 유튜브 댓글이 아주 굉장히 좋네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조국 후보자 관련 얘기를 거의 안 해가지고 오늘 조금 적게 달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많이 잘하죠. 조국의 경제로 다세요. 이거 너무 낚시잖아요. 김 기다리게 해서 죄송님. 그렇다고 이 정부가 반노조는 아니죠. 이 정부가 반노조는 아니지만 워낙 저쪽에서 반작용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 노조에 대한 그 어떤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저 언론에서처럼 친노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주광덕 왜 고발을 안 합니까? 라고 하셨어요. 저희 보고 고발하라는 얘기신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고발해야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단체에서 고발한 것으로 들었어요. 네. 그 이게 교육 문제에 어찌됐든 네. 생기부를 한 거라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천 교육 교사 모임에서 네. 주광덕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네, 걸로 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항상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최철우님께서 조국 후보자의 딸 생기부 공개한 자한당 의원님 그리고 자료를 절도했을지도 모를 TV조선 기자님에게 책임을 묻는 검찰을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생활기록부 아마 검찰에서 자한당이 제공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네, 제가 들은 거는요. TV조선도요 검찰에서 제공했을 거라는 믿는 다른 기자들 얘기를 많이 저희가 지금 말한 거 어제 방송한 거 있잖아요. 네. TV조선 그 자료도 네, 그것도 TV조선이 가져왔다기보다는 검찰이 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TS 포레스트님께서 청취하기가 어렵다. 중요 부분을 짧게 10분 정도로 나눠서 올려주시면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라고 하셨어요. 자, 저희가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도 지적할 게 많으니까요. 아유 참 힘들어요. 예. 또 뭐 영상으로도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네. 보고. 쉽지가 않습니다. 탈곡기는. 이제는 믿을 언론이 없다고 보고 언론은 탄압해야 한다. 왜 지금 언론 대부분이 사회 발전에 유리한 언론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여 쓰레기급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영상. 환경이 열악해도 화장을 안 한 얼굴 그 자체가 훨씬 리얼하고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화장을 한답니다. 나름대로 꾸미고 다닌답니다. 자, 김종욱님 요즘 더욱 공정하고 제대로 된 언론이 절실합니다. 민원연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취재했는데 사과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엉망이죠 했는데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사과도. 변명, 네. 뭐 해명? 네, 해명도 안 했죠. 뭐 그 정도면. 그리고 새희망 좋다님 민원연 화이팅 팬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튼 다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로 탈탈탈 털어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다들 열심히 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